친구가 많은 대통령은 성공한다고. 힘을 다 합하니까요. 부하가 많은 대통령은 실패한다고. 왜? 독재가 되니까요. 그건 뭐 공식입니다. 제가 새해 오지 못하고 늦게 왔기 때문에 새해 인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새해가 되게 되면 교수님들이 할애를 합니다. 하면 다 똑같은 인사가 민구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거 이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 교수들, 외국에서 온 교수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복을 주느냐고 말이죠. 하느님께서 주신다고. 아, 그랬구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물어보는 건 그건 아닙니다. 독일서 오래 공부하고 일찍 가서 독일서 공부하고 부인이 독일 부인하고 결혼해온 동문과 교수가 있는데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독일이나 미국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그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공짜를 복 주는 게 아닌데 무슨 복을 받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네들은 이제 영어로 해피 뉴 이어 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함께 행복합시다. 함께 행복한 인생을 시작합시다. 왜? 하나님도 공짜로 주시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같이 좋은 해를 계속하자. 그 뜻이라고 말이죠. 그래 보니까 역시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한 얘기했는데도 공짜는 없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보고 온순한 사람이래야 땅을 차지하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생각은 이젠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늙은이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을 받는 것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이 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은 그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어떤 정치가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줄 수 있다 하는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생각트문과니 한 인간으로서 할 책임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신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린다 말이죠. 아주 쉬운 말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잘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잘 키워가야 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하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향나무 같은 것은 열매는 맺지 않지만은 400년 자라서 400년 그 상태를 유지하니까 800년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향나무는 잘 키우면 800년을 산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우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을 해서 큰 겁니다. 그 여러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나를 잘 키워서 정말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겠는데 그 첫째 조건이 뭐인고 하니 내가 나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30이 될 때쯤까지는 교육을 받고 스승 밑에 살고 친구를 가지고 누구나 다 키웁니다. 근데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쯤 될 때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내일 열심히 하니까 그냥 키우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60이 넘어서 아들, 딸들은 독립하고 혼자 남게 되면 사회인이 되는데 그때는 다 더 행복하게 자라질 못합니다. 이제 그걸 오늘은 좀 여러분과 같이 그때가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때부터 자라는 사람이 정말 오래 행복하게 산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 평양 시내에서 이제 우리 중학교 학교가 있는데 집이 시골입니다. 그 한 학기 동안 우리 작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댁에서 학교에 다니라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지금 상상은 잘 못합니다. 그때는 문맹자, 우리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상의 예로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평양 가까이 있는 시골에서 자라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옵니다. 그러면 동장, 이장 집에 신문이 왔다 하면 무슨 소식이 있나 하건 다 모여듭니다. 그 이장께서 뭐인고 하니 신문을 먼저 읽어보고 무슨 얘기하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인고 하니 이상하게 그때 신문에는요. 여성들이 자살했다 하면 꼭 미인 자살했다고 그래요. 미인 자살했다고. 그 나도 여자들은 다 미인이고 자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나도 신문에만 내준다면 자살하겠다 그래요. 신문에 한 번 나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신문에만 내주면 나도 자살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우리 동네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말이죠. 와서 다 이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또 편지가 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한테 가서 좀 읽어달라고 그러고요. 편지할 때는 대신 좀 써달라고 그러고요.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문맹자가 정말 많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 학기 동안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학교 다니라고 시골 다니고 학교가 이제 가까우니까 하숙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할머니 댁에 사는데 그 간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우리 할머니가 내 방에 이제 난 좀 다락방인데 여름입니다. 올라오더니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아, 내가 너한테 꼭 부탁이 하나 있어서 부탁하려고 그린다 그래요. 그 내가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너도 알지만은 내가 글을 모른다. 성경도 못 읽고 글도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데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성경도 못 들고 가고 찬송도 못 들고 가고 알지 못한 걸 나가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라도 그때는 언문이라 그랬습니다. 한글을 좀 배워야 할 텐데 내가 날 배워줘야겠다. 작은아버지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며느리도 문맹이니까 며느리도 못 배워주고 내가 날 좀 가르쳐줘야겠는데 너 10시쯤 자고 타는데 나 잘 때쯤 되게 되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라 잠들었을 때 너한테 올 때니까 30분씩만 좀 가르쳐다고 그래요. 그때 내 생각엔 말이죠.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좀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내가 가르쳐주나 그랬는데 그날 밤부터 인구안이 10시쯤 되고 다 잠드니까요.
공책 하나 하고 그 손주가 부르는 공책 하나 하고 연필하고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가학야 거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니까요 한 학기 동안에 읽으시대요. 읽으세요. 그래서 이젠 나보고 한 말이 뭐인고 하니 이젠 더 안 가르쳐도 되겠으니까 성경은 내가 읽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 성경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거기에는 개념도 알게 되고요. 내용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글만 배운 게 아니고 빈 그릇 속에 물건이 담기듯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갔을 때 성경 찬송 가지고 가고 말이죠. 내가 이 얘기를 해봐도 성경 말씀 항상 들으니까요. 그걸 다 아니까 그 할머니에게 문관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관이 됐습니다. 난 그때 우리 할머니를 보고서 말이죠. 아, 사람은 늙었다고 포기하면 할 수 없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정성껏 배우게 되면 끝이 없구나 말이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가족같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90이 되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도 다 나보고 늙었다고 그러고요. 나도 늙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이 돼서 친구들도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는 늙은이답게 아름답게 착하게 곱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심껏 생각한 게 민구안이 내게 주어진 일만 다 끝내군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주로 예술 분야입니다. 음악도 듣고 그림도 보고 한국적인 미가 뭔가 하는 것도 좀 즐겁게 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도 듣다가 바쁘고 분산이가 끊어놨고요. 또 우리 미술도 보고 하다가 바쁘니까 못하고요. 우리 여기 가면 도자기가 있는데요. 가장 한국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한 20, 30년 동안 도자기, 옛날 도자기에 대해서도 그다 끊어야 했거든요. 일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90이니까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 이제는 나 위해서 좀 즐겁게 살면 94, 5세쯤까지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부러움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끊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강연 부탁이 오는데 5월 달에 뭐 해달라, 7월 달에 뭐 해달라. 어떤 데서는 강연이 끝내고 나면 명년 이맘때 한 번 다시 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끊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나 혼자 이거 얼마까지나 가려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잘하면 95세까지 갈 것 같다 말이죠. 그 95세가 되고 나니까 일도 그대로 있는데 늙긴 늙었어요. 그걸 왜 늙었냐면 내 정신이 늙은 건 아니고요. 나는 늙은 거 없어요. 나는 일하니까 늙은 거 없는데 왜 늙었냐면 몸이 늙어요. 듣는 것도 힘들고요. 다리 힘도 빠지고요.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요. 아, 이제는 몸이 먼저 늙는 거라고나 말이죠. 이젠 한 2, 3년 지나면 아마 이제 내 인생도 끝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7세입니다. 97세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날 조선일보를 쭉 보니까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제일 좋은 책을 써서 독자가 많이 생기고 문화활동을 제일 활발하게 하고 정신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헌이 좀 많은 사람들 10사람을 뽑아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예요. 그 사람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엔 전부 60, 70, 80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다 80 이전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나는 97세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요, 이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말이죠. 남이 인정해 주니까 뭐 올라온 거죠. 그래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쓰는 글도 문장은 옛날 썼던 게 좋고요. 또 독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글 쓰는 사람하고 글 읽는 사람하고 문제의식이 같고 공감대가 있어야 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 한 작년인가요? 우리 여기 강연이 끝나고서 돌아가는데 주부님이 오셨어요. 할머니는 아니고요. 근데 오셔서 아들, 딸 다 인사시켜요. 인사시키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선생님 제가요, 우리 남편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면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편 따라서 곧 가게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교수님 책을 읽고 나니까요, 또 한 권 읽고 또 한 권 읽고 하는 동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시 출발했는데요. 고맙다는 인사드리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오신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왔다고 말이죠. 이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인사시켜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선물도 보내주고 뭐 그래요. 그날 그때 그걸 볼 때 말이죠. 아, 사람은 늙어서도 새로 태어날 수 있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내 글이 내가 쓴 책하고 그분 독자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게 뭐고 하니,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독자도 걱정하고 내가 느낀 것을 독자도 느끼고 그래야 책이 나가는 겁니다. 요 몇 달 전에 우리 백세 지혜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은 50대 이상 사람들 위해서 쓴 겁니다. 50 넘은 사람들 위해서 썼는데 출판사에서 얘기 들어보면 30대, 40대도 많이 읽는다 그래요. 또 내가 지방 강연 같은 거 가지면 그 책 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30대하고 통할 수 있으니까 늙은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게 97세예요.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고 그 해는 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출판협회에서 좀 일도 맡아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게 돼요. 97세만큼 한 나이를 10년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말이야. 더 늙지 않고 10년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9세가 됐습니다. 그 99세가 되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있나 없나 걱정하다가 써보기로 하자고 말이죠. 조선일보는 좀 쓴 게 많으니까요. 책이 2권이 됐습니다. 그 한 권이 중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에도 독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나 혼자 생각해도요. 100세 넘은 사람의 글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가 생겼다 하게 되면 아직은 내가 다 늙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희망을 조금 더 가져도 괜찮겠다 말이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요 며칠 후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도 오늘 여기 왔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신동아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문제 좀 써달라고 그래서 다 써서 정리해서 원고를 오늘 새벽에 보냈습니다. 빨리 편집해야 하니까 보내고요. 그 이제 금요일이 되게 되면 신문에, 동아일보 신문에도 좀
그리 나갑니다. 아마 지금 정치 문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 글이 나갑니다. 그 또 한 줄 지나게 되면 중앙일보에도 또 내 글이 나가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선생님은 우리보다도 더 일 많이 하신다고 말이죠. 더 일 많이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세의 나이라고 할까요? 그건 틀림없이 내가 늙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가게 되면요, 내 제자의 제자들이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갔으니까 뭐 늙은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그대로 되는데, 그 왜 그러냐? 아직도 내가 나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나를 키우는데, 몸은 병이 온데 대한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나를 키우는 것, 또 인간적으로 나를 키우는 건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따라오는 게 민구안이 사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60이 넘으면 아들, 딸도 다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나오고 가정에서 일밖에 안 남는데, 다시 한번 두뇌가 남아서 사회인이 되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 하니,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 80이 됐대, 90이 계속하.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하던, 우리 교수들이 행복하다 하는 건 누구 하니, 정년퇴직 한 다음에도 나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 같은 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 하니, 취미 활동을 시작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 사람은 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냥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 예전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던가요? 내 제자가 하나 서예 공부를 시작했는데 63세에 공직에서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그 서예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잘하니까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은사님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날 거기 좀 와달라고 부탁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내가 고등학교 때 담임했는데 키가 아주 작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게 잘 보면 제일 언제나 1번입니다. 뭐 키가 작은 제자죠. 그래서 내가 거긴 가긴 갈 텐데 지금 몇 살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나보다도 더 늙었네. 90 될 때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해서 그래 웃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이 제자가 제일 행복해요. 왜요? 63세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까지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같이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늦게 준비하면 안 되니까요. 인생은 90에 되면 아무튼 좀 늙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이제는 90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이제 신문에 나는 거 쭉 보고서요. 이 사람 몇 살까지 살아남으면 다 94세, 95세, 97세, 100세까지 거의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그 긴 세월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 말이죠. 내가 나를 키워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만큼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은 국방부
군인들이 제일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 교육을 안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올라갔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갔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공무원이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장관, 차관들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컸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도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받는 사람이 대체 누군가 하니 기업계에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육받으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안 받는 군인은 내려가고요, 교육을 그만둔 공무원이 내려가고요, 교육받는 기업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건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 아니 문화인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소설을 쓰는 사람,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소질이 맞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해라 말라 해도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앞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엔 기업인들이고 그 다음엔 정치인들이고 미안합니다만 군인이 제일 떨어졌습니다. 그건 자기를 안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첫째 조건은 내가 나를 키우는 건데 공부를 계속하고요. 독서는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이렇게 좀 문화 수준도 높고 그런 것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 사회에 가보게 되면 독서가 끝이지 않습니다. 더 다른 건 민관이 우리는 늙으면 독서를 안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책을 안 읽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가보면 나이 든 사람이 두세 독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이고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정성을 쏟으면 이거 내가 나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제 인문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강사님 좀 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무슨 문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잘합니다. 왜요? 내가 대학을 못 다녔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싶었는데 그런 거 좀 강의 들었으면 좋겠다 말이죠. 난 요새 영화 문제를 가지고 다 사회가 떠드는데 그 좋은 영화 좀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강사님 좀 초청해 달라고 그러고요. 또 무슨 이제 특별한 사람들 있으면 내가 그런 공부하고 싶은데 좀 봐줬으면.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 건축가들한테 한국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 한 번 좀 강의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대학에 전공하는 교수님을 좀 모셔오게 되면 그땐 여러분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잘하는 게 민관이 내가 알고 싶었던 거, 노력하고 싶었던 거,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일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게 민관이 지도자가 일반 사회보다도 더 공부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성장을 못 합니다. 저는 그저 너무 많은 신문에도 쓰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지도자가 아는 것이 없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지도자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국민은 자연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관이 행복은 나 혼자 찾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동안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정도 가지고 살고요. 직장도 가지고 살고요. 또 넓은 사회에서 살 줄 아는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공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가? 그것도 가만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 쭉 가보게 되면 인격으로 삽니다. 존경스럽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다. 높은 사회 가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자주 느낀대요. 미국 사람들은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남미에 가잖아요. 남미에 갈 때에 자기네 비행기 타지 브라질이나 남미 비행기를 안 탑니다. 왜요? 불안하거든요.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국 비행기를 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같이 타는 사람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끼지 못하게 되면 좀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디나 있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좀 몇 번씩 갔습니다. 강연회도 있고 우리 과학기술대학 쪽에 자주 갔는데요. 거기에 그 중국 가보면 이상하게 하나 있는데 뭐 인관이 한국 사람은 여행 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가까운 나라고 중국 사람들 여기 오지 않나, 저 일본 사람들 왜 중국에 오지 않나 해서 가만 알아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 너무 사회 수준이 낮으니까요. 갈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그건 느낍니다. 나도 중국 가보게 되면요. 음식도 조심해야 되죠. 내가 다닐 때 민관이 중국 가서 이런 냉수 마시면 꼭 설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냉수는 안 마시고요. 꼭 끓인 물을 마십니다. 또 중국 가서는요. 중국 호텔에 들었다가는 고통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서양 사람들 오는 고통을 호텔에 가서 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왜 중국에 많이 안 오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생각해 보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는 작은데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차이는 크니까 말이죠. 문화가 떨어지니까 안 갑니다. 그 문화가 떨어지니까 안 간다 하는 게 민관이 사는데 우리가 쭉 사는데 갖춰야 할 만한 교양, 인격 그걸 갖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잘 모릅니다. 나도 좀 이거 부끄럽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미국 하와이가 있죠. 하와이에 자주 갔습니다. 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나 거기 오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식당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말이죠. 뭐 이렇게 교양이 없고 그렇게 안 가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도 중국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중국 식당은 아주 고급 식당이면 가지만은 보통 식당은 안 갑니다. 가면 뭐 맞지 않습니다. 대화도 맞지 않고 말이죠. 그 민관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회 사람들은 뭐 가지고 사는가? 성격을 가지고 삽니다. 나 태어난 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그대로 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 대해보고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좀 조심스럽게 만나야겠다 말이죠. 저 사람한테는 자기 소질대로 사니까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걸 인격으로 바꾸는데 거의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걸 이제 다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 수리를 해주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 만나면 이혼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도요. 60쯤 돼가지고서 행복하게 잘 살 노후가 됐는데 뭐 별거 한다 그래요. 따로 사는 거 보니까 남편은 아들 집에 가 살고 이제 딸 집에 가 살고요. 어머니는 아들 집에 가 살고요. 딸 살아요. 그 왜 그런가 가만 보면 역시 자기 성격대로 살아서 그래요. 사람은
성격을 맞추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 이제 인격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잘못 살아겠습니다. 근민관이 이기주의자 말이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가도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쭉 이끌어가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적어도 무슨 회사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지도자는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지요, 대학에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총장이 됐는지요, 그러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제일 크게 걱정스러운 게 민관이 지도자가 인격을 못 갖추게 되면요, 그건 큰일입니다.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만 보면요, 대통령이 됐는데 말이죠,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대통령인데 너희들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은 뭐든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걱정입니다. 내가 올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느 대학에 있는데요, 철학과 교수입니다. 내가 철학했더니까 잘 알죠. 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은 항상 민관이 총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니까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총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 되고 나니까요, 어제까지는 교수를 있다가 총장 취임식을 쭉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전 총장이다. 너희 교수들하고는 다르다.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같이 살았지만 나는 전 총장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 내 말 따라야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교수로서는 괜찮은데요, 총장 되고 나니까요, 교수보다도 높이 올라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철학계에서는 민관이 저 사람 배렸다고 말이죠. 인격도 그대로 있고 아는 것도 그대로 있는데 총장이 됐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올라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선배니까 말이죠, 아주 친절하고 뭐 그리 되는데 총장이 되고 나더니요, 이런데 무슨 뭐 순서하면 총장이 먼저 하고서 교수가 해야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민관이 저 사람은 인격이 없었구나 말이죠. 그 직책이 그렇구나 말이죠. 근데 그 제일 심한 게 민관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르고요,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요, 다 너희는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계 사람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 많이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계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는 민관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게 민관이 아는 것이 국민들보다 앞서야 합니다. 국민만큼 모르면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건 불행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민관이 인격이 그만큼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가 올라가야 된다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쭉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 총장을 모셨습니다. 여러 총장을 모셨는데 내가 이렇게 쭉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존경스러웠던 총장이 누군가 하고 가만 보면 교만했던 총장입니다. 난 총장이기 때문에
너희 교수들은 내 밑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존경받는 교수가 누군가, 저 총장이 누군가 하고 보게 되면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교수한테 와서 은은하고 또 이 교수한테 와서 은은하고 또 다른 나이 많은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총장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후배 교수들이 있거든요. 후배 교수들한테 내가 교수일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후배 교수들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 제일 좋은 교수는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라. 총장은 총장이지만은 우리 대학에는 이런 훌륭한 교수가 있고 이런 교수 있고 나보다 더 학자가 있고 있다고,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총장이 올라가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구해오지 않으면 그 대학은 병든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나는 나이만 안 되지만은 내 제자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아니, 당신보다도 더 훌륭한, 더 많은 것을 아는 더 전문가를 장관으로 뽑고 그 장관을 존경해 주라고. 그러면 그 모든 힘을 다 합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나보다 다 전문가가 장관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나만 위에서 올라가 있게 되면 그건 실패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 지성인들 보고 얘기할 때 뭐라 하는 거 아니, 친구가 많은 대통령은 성공한다고. 힘을 다 합하니까요. 부하가 많은 대통령은 실패한다고. 왜? 독재가 되니까요. 그건 뭐 공식입니다. 그래서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고 이게 사회생활하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가정에 있을 땐 느끼지 않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떻다 하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 4.19가 났습니다. 4.19가 나니까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교수 사회인데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그 당시에 총장이 어떤 거 아니, 교수 5사람을 파면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학교에도 어울리지 않고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면시킨 사람을 아깝게 보는 원로 교수들이, 나이 많은 교수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교수를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이유도 없이 파면시킨 길이 어디 있냐고. 옳지 않다 말이죠.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건 학교와 총장과 이사회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제 좀 근대 관심을 못 가지다가 학교에 나갔더니 원로 교수들이, 내가 존경하는 교수들이 저 학교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건 학교가 잘못했다 말이죠. 그래 가보니까 우리 김인경 선생, 정석배 선생 다 뭐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선생들이 대학을 걱정해서 몰고 가니 총장과 이사회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떨어져 나와서 반대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사건은 이건 학교에서 잘못했단 말이죠. 우리 학교, 대학이 교수들의 인격을 그렇게 가볍게 보고 그러면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교수 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 아니에요. 총장과 이사회와 이건 기독교 계통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기독교를 떠난 것 같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 고통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는데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커지니까요. 학생들이 교수 편도 생기고 대학 편보다는 교수 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로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무관이 학생들이 우리 편이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다 좋은 대학 교수들인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관이 저 박 교수들입니다. 학생들 끌어가지고 너희네 우리 편이라고 말이죠. 내 편이라고. 그건 교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애들이 키울 때 넌 내 편이다. 딸 보고서 너는 엄마 편이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쪽에서 많이 좀 내가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학생들이 분열되는 걸 보고서 안 됐다고 말이죠. 이건 우리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들 교수들이 어떤 교수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럽니다. 뭐 미안하냐 그러면 나는 학교 편도 아니고 교수 편도 아니고 아무데도 끼질 못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교수가 많습니다. 학교 주로 갔던 교수가 있고요. 또 교수 주로 갔던 교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간 교수가 더 많거든요. 어느 영문과 교수가 원로 교수인데 나한테 오더니 나는 이 편도 못 들고 이 편도 못 들었으니까 부끄럽다고 말이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내가 그분을 그랬습니다. 나는 이 편에 들여서 일했다고. 또 저 편에 가서 일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어간 사람이라. 그 당신은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어가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말이죠. 나라도 사회도 편 가르기 했을 때 어느 편에 드는 사람은 잘못입니다. 안 드는 사람이 옳습니다.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대학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니까 내가 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해를 좀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학교 측 사람들이 나 오해하게 된 건 누구 아니 김 교수는 신앙인데 크리스찬인데 김 교수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기독교 대학 측에 들지 않고 그 교수석이 되는가 말이죠. 그래.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건 크리스찬이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더 중요한 건 누구 아니 교수가 중요한 거고 총장의 책임이 있고 그런데 크리스찬이다는데 그건 또 내 신앙 문제인데 아니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오해를 많이 받았댔으니까 학교 측에서 민관이 저 김 교수는 오해가 너무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좀 우리가 잘못됐다 말이죠. 그러면 느낀 모양입니다. 그 총장이 날 찾아오더니 뭐라는 거 아니 학교가 분열되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신 우리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교무처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가르기를 했는데 이 편에서 하게 되면 저 편에서 옳지 않게 생각하고 저 편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이쪽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나나 저 편을 그만두고 가운데 있던 사람 뽑으세요. 중간에 있던 사람 뽑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대학에는 편가르기를 할 때 편에 끼지 않는 사람이 많아야 하니까 그건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중간인 사람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 추천했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었던 이 사람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무처장이 됐습니다. 그건 보통 같은 내가 교무처장 하라고 하니까 가겠지만 그건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편가르기 한 사람은 정치도 옳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쪽에 들었던 것만큼 이젠 조용히 학교를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편을 가져가지고서 지금도 어려움을 주는데 나는 그 학교를 위해서 양보했다고 말이죠. 그 나보고 뭐인 거 아니?
좀 1년 동안 안식년 드릴 테니까 안식년 받아가지고 미국 대학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말이죠. 학교에서 좀 좋은 시간 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 국무청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1년 동안 미국 다녀보고요, 세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그 나는 제일 사는 게 민구안이 사람은 편가르기 하면서 어느 주장이 옳으냐를 따라가야지 편가르게 지는 안 됩니다. 근데 요새 우리 좀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있고 또 이재명이 또 민주당 측이 있고 자꾸 거리에서 이렇게 야단합니다. 야단하니까 이쪽 저쪽이 많은데요. 우리 대학생들까지 그만 거립니다. 대학생들까지 이쪽 저쪽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그만 서로 옳다고 그러다가 뭐 싸움도 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그걸로 모든 게 아닙니다. 부부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갈라서 이혼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윤 대통령의 측이거나 이재명 측이나 어느 측이라는 걸 가지고 왜 이혼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이혼한 사람 만든 건 대통령하고 민주당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죠. 자기네 때문에 국민이 이혼시키면 되겠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정치가들은 지금 왜 싸움하냐 하면 교수 때문에 제자가 분열되고 말이죠. 정치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고 말이죠. 그리고도 내 편이라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알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아들, 딸 데리고 내 편 안 합니다. 교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학생들이 이용해가지고서 내 편 만드는 교수는 그런 교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사회를 하는 동안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민구안이 그러면 어느 편이 돼야 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미국 사람들과 있고 우리 정치적으로 중도파다, 실용주의다 하는 게 있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중도 측에 속해 있단 말이죠. 편가르기 안 하는 데 있다.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다르냐 하는데 두 가지가 따랐습니다. 하나는 민구안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구나 함께 살 수 있고 누구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민구안이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을 하려고 해서 안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나는 잘했다. 나는 국민을 위해서 잘했다. 그런데 그럼 잘한 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뭐 잘했다고 얘기하세요? 경제도 떨어졌고 북한과 가까이 가는 동안에 애국에서 신뢰도 다 떨어졌고 내가 보기에는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잘하려고 한 게 민구안이 국민 통합시키는 거, 분열되는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출마할 때 그 제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는 민구안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다 갈라놓았습니다. 지금은 합칠 수가 없을 정도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왜 그랬는가? 이중서입니다. 애국에 나가서는 북한을 두둔해주고 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그건 그분이 무언관이 암만 믿으려고 해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은데 정직한 사람은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편순이 뭐냐? 진실입니다. 사회적은 진실이고요. 인간적으로는 민구안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격적으로 산다는 건 지도자나 누구나 첫째 조건인데 그 민구안이
거짓은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리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좋은 생각에 좀 나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그거 이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인가. 폭력은 죄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싸우는데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가 곧 80년이 되는데요. 해방되고 80년이 됐고요. 3년 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또 80년이 되는데요. 제일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 민국안이 폭력이 죄악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도 가만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 우리 정치가들 하는 얘기 보면 그저 상대방 욕하는 거 예사롭게 욕합니다. 그건 정치가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 욕하고 싶으면 원칙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건 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나쁩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건 어린애들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좀 다른 사회 가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철든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좀 헐뜯는 사람, 편가르기 하는 사람, 이기 위해서 날 내가 흉보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죠. 저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만 보게 되는 거 아니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다만 아직도 인격도 못 자랐구나 말이죠. 아직도 사회 살만한 자격이 없구나 말이죠. 저 사람도 인격을 키우게 되면 저 사람도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나하고 같아질 텐데 모르니까 그런 거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 사람도 살아야 하고요. 그 사람도 나만큼 올라오게 되면 되는데 뭐 이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뭔가 아니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요. 어른이 없으니까 이게 싸웁니다. 어른들은 안 싸웁니다. 어른들은 대화하고 다 그렇게 살되 싸우지 않습니다. 그 어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가 산만해집니다만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근민국안이 이기주의자는 공동생활하면서 내 생각만 하는, 내만 위한 사람은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사회도 선하게 이끌어갈 수 없고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저는 누구하니 나 위에 산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함께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 줄 알아서 친절하고 배려하고 함께 일하고 말이죠. 부족한 건 서로 나누어서 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좀 중요한 거 있는데요. 친구를 사귀든지 직장에서 같은 일 하든지 좋은 사람을 친구로 만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철이 든다 하는 거, 성장한다 하는 게 뭔가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40대가 되면서 우리 안병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이 셋이 어떻게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노력하고 하는 동안에 우리 셋이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아닌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에 행복하고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하고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해 보면요. 불행한 사람, 살인사건 일으키는 사람, 강도사건 일으키는 사람,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아편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가만 보게 되면 꼭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민관이 자연을 사랑할 줄 모르고요, 친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같이 좀 나이 들어서요, 70, 80이 쭉 돼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새 우리 애완견 같은 거 무슨 많이 키우잖아요. 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애완견을 키워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깥사회에 나와서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 동물하고 살면서도요, 정이 있고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도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이제 쭉 키웠는데요. 내 애들도, 내 아들, 딸들도 아파트에 사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개인집에 살면 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도 안 해요. 그래,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누가 좀 큰 진돗개를 줬어요. 집에 갔다 오면서 얻어가지고 왔는데, 아파트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보고 키우려면 키우라고 그래서 이제 좀 개량적이니까 좀 큰 진돗개입니다. 키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요, 데리고 나가거나 뭐 그건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나갈 때, 들어올 때 뭐 이제 봐주고 이제 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고 쭉 있었는데요. 10년이 넘으니까 조금 늙었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떤 날, 어떻게 우리 내 생활 도와주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개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사흘 동안을 밤에 잘 때 대문 열어놓고 왔어요. 왜냐하면 밤에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말이죠. 그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이제는 잃어버렸다 말이죠. 어디 갔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너무 아치하지 마세요. 그 개가 집을 나가는 것은요,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 때 먼저 보여주는 그 대신 나가는 거니까 그저 위로받으세요. 그래요. 내 마음 위로해 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났어요. 이제 한 3주이 지났네요. 밤에 자는데 꿈을 꿨는데요. 내가 우리 집 뒷산을 쭉 돌아가지고 저쪽에까지 갔는데 그 개가 있어요. 그 개가 나를 맞이하는데 물관이 네 발로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요. 뒷발 두 발 가지고 두 손을 내밀고서 일어섰어요. 그 두 발로 일어서서 나보고 하는 표정이 민구하니, 아저씨, 난 손이 없어서 아저씨의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내 손 좀 잡아달라고 말이죠. 그 표정이에요. 그 내가 가서 걔가 좀 커지니까요.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전 됐다고 하는 듯이 사라졌어요. 그 꿈을 깨고 나니까요. 어떻게 아직도 허전하고 말이죠. 그 걔가 그 표정이 민구하니, 난 아저씨의 손 한 번 더 잡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손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날 좀 잡아달라고 말이죠.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다가 없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서 이젠 다시는 못 오겠구나 말이죠. 떠나갔구나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강아지 같은 키우면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섭섭하니까 안 키웠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딸이 오면서 불란서 계통에 그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이걸 키우라고 말이죠. 그래서 참 귀엽게 키웠어요. 나는 2층에 사는데요. 그건 아래층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나 내려오는 거 하는 보고 말이죠. 그래서 정이 들었어요.
그 강아지도 한 10년 살았어요. 한 10년 살고 나니까 작은 강아지는 또 빨리 늙어요. 늙었어요. 그 늙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다 될 수 있으면 나 좋게 해주느라고 따라다니고 말이죠. 힘들면 죽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2, 3일은 차 타고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말이죠. 병원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말이죠. 정을 다 쏟다가 그만 얘도 또 죽었어요. 그리고 보라니까 이제는 다시는 안 키워야겠다고 이랬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이 개도 인간의 꿈에 우리 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집안에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아저씨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이죠. 나 좀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줘야지 꼭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이렇게 날 보건데요. 이젠 됐다 하는 표정이 이젠 됐다 말이죠. 그리고서 깨니까 안고 깼는데 그만 깨세요. 내가 그거 보고서 동물들도 말이죠. 정이 있구나 말이죠. 두 마리가 다 없어졌다가 사라졌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못 키웁니다. 이제는 또 안 키운대요. 내가 그때부터 가만 보면요. 동물을 정말 사랑해 본 사람은요. 사랑을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살인사건을 일으키거나 강도 노릇을 하거나 해서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 없이 사는 거, 믿을 수 있게 진실한 거,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몇 분한테 나누기도 하겠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이 얘기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6.25 전쟁 때 부산 피란가 있었어요. 피란가 있었는데 그 내가 피란가 이제 대연동인데요. 남천리 대연동인데 거기서 바닷가로 가게 되면 그 바닷가가 돼요. 바닷가가 되는데 거기 아주 그 당시 숲이 좋은 숲이에요. 그 경치도 좋고요. 아주 좋은 숲인데 거기에 이제 상해원이라고 그때는 좀 시원하게 얘기하면 문동병이라고 그랬죠. 그 환자촌이 그 바닷가에 있어요. 따로 떨어졌으니까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 이제 거기에 사는데 그 일대의 경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말이죠. 그 병동 있는 그 윗마을에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와서 계셨어요. 그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여름방학에 내가 우리 내 제자들, 고등학교 3학년 제자들을 몇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 2, 3일 동안 이 좋은 자연 속에서 좀 쉬고 가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저 안에 병동들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내가 여름방학에 시간 있는 학생들은 나하고 같이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가서 좀 쉬고 오자고 몇 학생을 데리고서 거기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스승 그 동네에 뭐 있고 그래서 아주 경치가 좋아요. 거기 가서 이제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애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같이 있다가 하면요. 이 학생들이 평생 동안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거기서 지났는데요. 내가 간 다음 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되니까 이 목사님이 나보고 민구하니 오늘 저녁에 이 아래 교회에 예배 시간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보러 와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가면 우리는 이제 건강하고 근데 환자들이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내가 따로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면 같이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서 이제 예배를 쭉 드린대요. 혹은
완전히 바깥 사회와 같죠. 겉으로 보니 같으니까. 근데 거기에 성이 박 선생이라고 그래요. 박 선생이라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 보는데 거기 와서 다 도와주고 전도 비슷하게 전도사 비슷하게 쭉 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보고서 참 좋은 일 하신가 보라고 내가 목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은 저 환자촌하고 목사님들은 그 중간에 집이 있는데 저 환자들을 위하고 그 환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인사하고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박 선생의 여자분이 박 선생이 김치를 한 놈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와서 우리 학생들 보고서 좀 김치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나하고 앉아서 환자촌에 다니시는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나? 내가 저 소리도 걱정한다가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랬었던 거 아니 괜찮으니까 내가 먼저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오게 되는 날이에요. 나오게 되는 날인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는 우리 여기서 좀 제일 그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1년에 2번씩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사는 그 환자촌의 어린애들을 다 검진을 해야 한다고. 검진하는 거 여기서는 정밀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버스에 태워가지고 대구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완전히 검진해가지고 이미 병이 전염돼서 안 되겠다 하는 학생은 돌려보내고 이 학생 얘는 건강하니까 이제는 민간으로 돌려보내겠다 하면 다른 데로 교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는 그 부모들이 돌아오기를 원할 수도 없고 가게 되면 아주 이별이고 그래서 1년에 2번은 제일 좀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말이죠. 나보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보여주지 말고 새벽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게 알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학생들 보고서는 뭐라 했는 거 아니, 오늘은 몇 시까지 그냥 자고 있으라고 말이죠. 나만 잠깐 좀 나가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환자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오고요. 목사님도 그게 나오고요. 그 박 선생도 그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슬픈 장면입니다. 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애들 다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뭐 주고 싶은 거 다 데리고 나왔는데 얘가 이제 대구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미 환자가 됐다 하면 되돌아옵니다. 만나기는 만나지만은 그걸로 환자로 끝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고 대구에서 학교를 넣어가지고서는 교육을 시키니까 집에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을 키워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라고도 못하고요. 영리별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슬픈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그 새벽에 다른 사람들보다 새벽에 그 운동장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왜요? 보내는 애들을 위해서 다 눈물을 참고 있는데 자기 아들, 딸들을 어떡하니 보고서 그저 손버리에 손 얹고서 말이죠. 다시 오너라 길지도 못하고요. 이제 다시 못 보이구나 그러지도 못하고요. 그 작별 장면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래 보니까 마음이 아팠는지요. 근데 그 박 선생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다 위로해줘요. 다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말이죠. 그 버스를 타고 떠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내고서는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그 박사님 나한테 오더니 민구안이 선생님 학생들 보지 못하게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내고 왔어요. 끝내고 와서 나 혼자 참 너무 가슴 아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반을 먹고서 우리 학생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서 가지고 나오는데 목사님하고 그 박 선생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야. 우린 고맙다고 다 인사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저 박 선생님은 언제까지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른다고 말이죠. 나도 모른다고. 하여튼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제일 좋은 일이 뭐냐? 고통과 불행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자. 함께 있어주자.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떠나더라도 저 박사는 아마 안 떠날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인사하다가 박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오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여기 살러 왔습니다. 이렇게 슬프게 사는 사람들을 놓고서 제가 어디 가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요.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게 뭐냐?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마음 그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가난한 국민들과 함께 있고요. 장관들이 맡은 책임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있고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 살아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생각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일찍 배웠던 것 같아요. 일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똑같이 배우고 있는데 그 민구안이 고통받고 버림받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이죠. 우리 철학에서는 논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논리학에서 가르쳐준 교훈이 바로 그런 건데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삼각형을 이제 그렇게 그려보면 여기는 내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있고 여기에는 내 직장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민족과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개인으로 시작하는데 개인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나와 같이 교수가 되거나 정치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와 우리 직장, 나와 우리 공동체 이렇게만 살면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내 직장을 통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내려오는 건 나한테 내려옵니다. 이 나한테 내려온 그 사람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고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이나 이제 현대그룹의 대졸 신입사원들한테 갔을 때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내와 살다가 지금 삼성그룹에 와 있다고 나와 내 직장 이것만 가지고 자꾸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산다고. 내 직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다고.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은 개인이 될 때에 존경받고 성공하고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은 이걸로 살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자신이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람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내 친구들 때문입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을 통해서 배웠고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배우고 나와 비슷하게 산 사람이 안병욱 선생, 김태일 선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내 경우는 나는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사는데 나와 연세대학교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거 아니? 나와 학교, 나와 대학, 나와 우리 직장 그렇게 사는데 정치에 말하면 나와 우리 정당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정당을 통해서 민족 국가를 위해서 정당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지도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다시 국민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존경받고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친구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내 두 친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요. 내 두 친구는 도산이나 인천생 못지않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한번 80이 다 넘었을 때입니다. 90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 셋이서 40여 년 동안 쭉 일해왔는데 이젠 다 늙어서 이젠 더 긴 세월이 없는데 너무 바빠서 우리 셋이 만나서 인생도 얘기하고 사회에 있던 시간을 못 가졌는데 1년에 한 2번쯤이라도 만나서 우리끼리 좀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 그래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안 선생의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1년에 2-3번이라도 차도 마시고 우리 40년 동안 산 우정도 좀 나누고 그래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이 전화를 받고서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뭔가니 난 내 생각은 좀 다르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일찍 얘기하지. 이제 우리 다 늙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다 갈사물을 인정하고 우리 지금 다 갈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게 되면 한 사람씩 가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제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이렇게 셋이 살다가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남을래? 보내는 사람이 더 힘들다 보니까 그저 이젠 너무 늙었다. 그저 다 이렇게 일하다가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자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나기로 했어요. 아마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셨어요. 그래 우리 둘이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2년 걸렸죠. 안 선생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선생, 이제 우리 너무 나이도 들고 만나는 시간도 가지기 힘들고 그런데 전화를 좀 걸고 싶어서 걸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김태일 생 먼저 가고 둘이 남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나 혼자 느끼긴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 가는 일 좀 다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어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만 내가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저 내가 느끼긴 김생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다는 좀 더 남겨달라고 그래요. 그 안생이 나한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 됐어요. 내 친구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남기고 가는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럼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많은 정치가도 있고 기업가도 있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했는가? 내가 소속해 있는 직장, 소속해 있는 사회에서 민족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항상 걱정하고 민족 국가 위해 노력한 사람, 노력을 못하더라도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땐, 늙을 때는 나한테로 돌아와요. 늙으면 돌아와요. 나요. 그때 이 과정을 거친 사람하고 그게 못 가고 아래서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 해도 보내고 새 출발하고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대한민국을 위한 한 국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작든지 크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웃에게 봉사해야지, 그 생각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 더 좋은 인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냐?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제외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자가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금년의 희망이 뭡니까? 앞으로 가지게 된 소원이 뭡니까? 그래요. 그 내가 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 같은 나이 때는 희망이 있었다고. 50년, 40년이 앞에지가 희망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 다 가고 나한테 남은 시간은 없다고. 뭐 1년일 수도 있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 희망은 없다고. 내가 젊었을 때 가진 희망은 그건 여러분이 가진데 하나 희망이 있다고. 그건 뭔가 아니,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 희망이라고. 늙었다고 하는 건 뭔가 아니, 내 희망을 젊은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건 내 시간은 없으니까요. 나에게 주었던 책임을 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내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마음의 결정을 내가 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주고 내 후배들도 모범을 보여줄 수 있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더 전적보다는 인생은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인생을 좀 시작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남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